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시작되면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겠고 먼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나누고 있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코로나19 현 상황부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91명, 그러니까 사흘 연속 두 자릿수입니다. 다만 이 100명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인데요. 네. 그중에서 이제 국내 발생은 71명이고요. 해외 유입은 20명입니다. 누적 국내 확진자는 25,19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국내 발생 환자의 확진 장소별로 보면 경기도가 48명으로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18명, 부산 2명 순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한 분 돌아가셔서요.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444명입니다. 치명률은 1.76%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나 이런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는 1,443명인데요. 이 중 증세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77명입니다. 예. 숫자가 이 100명 이내로 떨어졌는데 이는 기준이 어떤 변경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산소 공급이 필요한 그러니까 산소 마스크 치료하는 사람의 숫자는 중증에서 제외됐습니다. 중대본 브리핑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브리핑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배석했습니다. 권동호 통역사의 수호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박문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우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71명입니다. 수도권의 환자는 67명이고 비수도권은 4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한 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의 위험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석과 한글날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대규모 확산 추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부터 한글날 연휴를 포함한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일 61.8명으로 그 직전 2주간의 66.5명에 비해 소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한 집단 감염의 건수도 24건으로 직전 2주간의 29건에 비해 감소하였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16.5%로 계속 낮아지는 양상입니다. 중환자실을 비롯한 의료체계 여력도 충분하여 현재는 통상적인 대응 수준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발생 환자 수의 감소세가 정체되는 상황으로 특히 수도권이 확연한 진정세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발생 수는 줄고 있지만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은 경계심을 풀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 확산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주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에 대해 일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백신 혹은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며 세계적으로도 유행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하며 코로나19를 적절히 억제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조화시키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의 조정은 코로나19의 위험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코로나19와 우리의 일상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또 많은 국민들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잃고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조심해야 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이 불편하실 것이며 어디서나 들려오는 경고와 주의가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을 믿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야를 일시에 재개하는 것은 아니며 방역적으로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께서는 10월 22일부터 전시, 공연 분야, 10월 말부터는 영화, 그리고 11월 초부터 체육 분야에서 소비 할인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감염 확산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전제로 이번 소비 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 사업자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소비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합니다. 정부는 방역 물품 지원, 공연장 방역 지킴이 등 인력 지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소비 할인권의 사용 방법과 시행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화 분야의 소비 쿠폰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문화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장기간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도 한 줄기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문화소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안전한 문화활동을 통한 작은 행복을 느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마음 건강의 훼손, 즉 코로나 우울은 우리 일상에 침투하여 국민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우울의 예방부터 고위험군 지원까지 종합적인 심리 지원 대책을 지난 8월에 마련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앱과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정신건강 정보와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있고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심리 상담 핫라인 1577-0199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통한 유선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전신과 진료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분들은 꼭 이러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코로나 우울이라는 정신건강 분야의 큰 과제 앞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의 심리 방역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내에 정신건강 정책관을 신설하였고 앞으로도 정신건강 분야의 역량과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이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음 건강의 저하는 분명히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연대하는 노력을 함께 해주신다면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한 마음 돌봄의 사회를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인식 속에서 주변의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외 건설 근로자 방역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 건설 근로자는 92개국에 약 9천여 명이 근무 중으로 정부는 전 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건설사와 국내 병원의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 허가 이후 9월부터 본격 확대되어 지금까지 해외 건설 근로자 125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였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리라 전망합니다. 제외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마스크, 의약품 등 방역 물품의 현지 통관과 수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 간담회 상시 개최 등 현장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이라크 건설 근로자 365명의 귀국과 함께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 확진자 1명의 귀국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단체 입국자를 대상으로는 회사 연수시설 등 별도의 시설 격리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공사 기한 지연 등 발주처와의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해외 진출 건설사에 대한 법률 컨설팅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근로자 방역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점검하며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적인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을 회복하면서 방역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경제활동을 재개한 이후 급격한 재유행을 맞이하고 있는 많은 해외 사례들을 볼 때 그 균형이 얼마나 미묘하고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동안 민관이 함께 축적해온 위기 극복 경험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코로나19가 확실한 진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국민 여러분과 우리 경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활 방역 노력들을 계속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구 장관의 정례 브리핑을 함께 보셨습니다. 박광식 기자, 브리핑 내용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정부는 이 추석과 한글날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했지만 현재까지는 대규모 확산 추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1.8명으로 이전 2주간 66.5명에 비해서 4.7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수도권이 확연한 진정세를 보이진 않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요양병원이나 이 재활병원 등 고이용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철저한 방역 관리에 기반해서 이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관리가 쉬운 전시나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서 소비 할인권 사용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다음 주부터 날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박물관이나 미술 전시, 공연, 영화 예매에 한해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다만 이 경우도 방역 수칙을 동의한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이나 여행 그리고 외식 같은 이런 세계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네. 자,
현재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이잖아요. 물론 아까 방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방역 관점으로 보면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보입니까? 이 방역 당국은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방역의 최우선 목표는 일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감염의 규모를 갖다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이 감염 연결고리를 빨리 차단해서 감염 취약계층이 다수 분포한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집단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요. 최근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건 이 중간중간에 조용한 전파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취약계층이 모여있는 이 종착역인 병원에서 그 규모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거꾸로 말하면 현재 눈에 보이는 건 병원이나 이 복지시설이지만 그 중간에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자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다수 확진자가 불쑥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 어떻게 유입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방역 지침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취약 시설들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는 한 무증상 감염자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출퇴근하는 종사자가 무증상 감염이라면 이럴 경우는 속수무책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곳들이 장기간 이동을 잘 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계시는 데다가요. 연령도 높고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코로나19 감염이 쉽게 전파되고 치명적일 수 있는 곳들이라는 건데요. 시설 관계자하고 입소자 다 중요합니다만 이 무엇보다도 시설 관계자분들, 특히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계신 경우에는 세밀한 좀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요. 의료 관련 감염 예방 기본은 이 손위생이고요. 또 하나는 환자 한 분 한 분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울러 환자를 볼 때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요. 한 환자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 환자로 옮겨갈 때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게 필요합니다. 네. 게다가 시설이 밀집, 밀폐된 이 산밀의 환경이라면 방역 소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신규로 입소하는 분들 또 시설 종사자분들 등에 대해서도 지금 수시로 검사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런 언급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런 곳에 종사하는 분들은 무증상이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나타나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리 반갑지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치료제인 지금 사용되고 있는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이슈가 된 게 최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치명률 개선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말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기간 단축이나 호흡기 사용 시작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도 효과가 거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지금 해당 연구는 아직 논문으로 게재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 WHO 주도로 전 세계 약 30개국의 500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이번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항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그리고 항에이즈, 항말라리아 치료제 등 4가지 정도의 치료약에 대해서 실험 평가를 진행한 겁니다. 예. 그 결과 이들 후보군 중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생존에 크게 영향을 주는 치료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서 언급했듯이 동료 평가를 받고 최종 논문으로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논문이 게재되면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방역 당국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 치료 지침 등 변경할 필요는 현 단계에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중앙임상위원회 전문가 말을 인용하면요. 이번 연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또 많은 국가가 참여했기 때문에 연구가 제대로 정교하게 진행됐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콜센터와 재활병원, 카지노바 등에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병원 등 의료기관은 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원의료기기와 강남구 CJ텔레닉스의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잠원의료기기 방문자의 가족이 콜센터 업무를 하는 CJ텔레닉스 직원으로 파악됐다며 직장 내 추가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오늘 낮 12시 기준 33명입니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51명이 확진돼 사흘 새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인접한 요양병원의 직원과 환자 등의 전수검사도 진행되고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카지노바와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6명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 후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된 거리 두기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2자릿수로 유지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아 폭발적인 발생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라며 신규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청년층이 이용하는 클럽이나 주점 등에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사회의 지속 가능한 일상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북구의 햇드락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또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 요양병원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만 73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와 병원 종사자 사이에 밀접 접촉이 불가피해서 병원 내 확산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엿새째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부산 북구의 햇드락 요양병원. 부산시는 이 요양병원에서 한꺼번에 1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입원 환자 12명, 병원 직원 2명입니다. 이들 모두 1차, 2차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세 번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73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 확진자가 58명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숨졌고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병원 전체 환자와 직원 260여 명 중 27%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아직 잠복기가 남아있는 데다 동일 집단 격리상 병원 내 입원 환자, 직원 간 접촉이 불가피해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나머지 환자와 직원에 대해 이틀 간격으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시는 내일부터 부산 전체 요양 관련 시설을 전수조사합니다. 부산에서는 이 외에도 러시아에서 입국한 해운대구 거주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입국과 함께 부산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에 육박하면서 7월 말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집계 결과 지난 17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6만 9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하루 6만 3,6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 중부 10개 주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선 검사자 4명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이 나면서 하루 3,86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중순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7천 명이었지만 9월 초순엔 3만 4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9월 중순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을 예상하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8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신규 확진자는 연일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경호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0명을 넘기면서 지난 3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교황청은 교황의 관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근위병 수가 11명으로 늘어나자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야 정치인은 물론 현직 검사들에게도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을 직접 감찰 조사한 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서 대검은 법무부 발표를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하는 로비 의혹 수사가 검찰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수사 미진으로 판단한 부분은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 대한 의혹입니다. 김 전 회장이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향응 등 의혹과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도 진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또 이러한 수사 미진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의혹을 자세히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감찰 결과와 비위 의혹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서울 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라임 수사 외에 별도 수사를 검토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로비 의혹이 담긴 입장문을 공개했고 법무부는 오늘까지 사흘 동안 이와 관련한 감찰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고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한편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를 두고 여와 야는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며 공수처 출범을 압박한 반면 특검 수사를 요구 중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개현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사 등 관련 인물 대부분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검찰 자체 조사에서 해당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을 우려가 나온다며 공수처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영대 대변인 역시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정치 개입 시도로 이를 공수처로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 언급하며 특검 도입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MBN 방송에 출연해 특검 관철 수단은 국회 의결 사항인데 원내에서 안 된다면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검찰이 초기에 압수수색을 빨리 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증거인멸 시간을 다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공수처는 아직 헌법 소원 결정도 나지 않았다며 여당의 공수처 수사 필요성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환매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특검 도입에 응할 수 있다며 전제 조건으로 야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신과 의원직을 거래야 한다고 역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3살 때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됐던 여성이 현지에서 채취해보낸 유전자 정보를 통해 44년 만에 가족을 만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미국에 거주하는 47살 윤상혜 씨가 한국에 사는 어머니 이응순 씨와 오빠, 쌍둥이 언니를 화상통화를 통해 만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1976년 6월 외할머니와 함께 외출했다가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실종된 뒤 같은 해 12월경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윤 씨 모녀는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유전자를 재채취해 검사한 결과 가족임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이 2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은 21대 총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현역 국회의원 27명을 포함해 1,15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해 1,430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것입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 이채익, 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이규민, 윤준병 의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1명, 무소속은 김홍걸, 윤상현 의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의 기소 유형을 살펴보면 흑색 불법 선전에 연루된 사람이 10명,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이 7명, 금품 관련 혐의 6명, 당내 경선에서 적발된 사례가 4명 순이었습니다. 또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2,874명이고 이 가운데 36명이 구속됐습니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9.5%, 구속 인원은 68.4% 각각 줄었습니다. 대검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외부 선거운동이 줄어들면서 입건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역 의원 등이 기소된 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등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선고가 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공무원 선거범죄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소비 심리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97.03으로 8월보다 0.3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경기와 고용 동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한국의 이 지수는 비교 가능한 28개 나라 가운데 26번째로 전달 순위에서 한 단계 더 내려왔습니다.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했던 A씨는 특정 입주민에게서 지속해서 민원을 받다가 2017년 7월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과 폭언을 당한 뒤 목숨을 끊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라는 유족의 주장을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만일 주행 중에 바퀴가 빠지거나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차량을 수리해 줄 테니 그때까지 조심해서 타라 이렇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의 최신 기동 전력 가운데 차륜형 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 관련 이야기인데요. 조빈나 기자가 무슨 내용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4년 전 양산을 시작해 실전 배치 중인 다목적 소형 전술 차량입니다. 험준한 지형 주행에 맞게 타이어가 터져도 1시간 넘게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미군이 운용 중인 고성능 전술 차량 험비와 비교해 한국판 험비로 불립니다. 그런데 최근 황당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주행 중 바퀴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차축과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인 허브 결함. 배치된 차량의 절반인 1,400여 대에 대한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내년 4월까지 부품 교체가 진행 중인데 문제는 군이 리콜 대상도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통제 하에 운행한다 해도 언제 바퀴가 빠질지 모르는 차량을 타라는 지시인 셈입니다. 바퀴 빠짐 현상이 나니까 차를 살살살 몰고 다니는 거죠. 기동하는 차량에 심각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전 배치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수준이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조 원대 사업비를 들여 최근 3차 양산에 들어간 차륜형 장갑차는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배치된 장갑차 절반이 리콜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육군은 시동이 꺼지는 상황에 대비한 비상조치만 교육한 채 운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 작전은 없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을 개선하기 전에는 해당 차량을 작전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5년간 군 안전사고로 해마다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중점 국방정책으로 선진화된 국방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가을 단풍철은 시작됐습니다. 등산객이 몰린 곳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한 달간 국립공원과 관광지를 집중 관리합니다. 자, 가을 산행을 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구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을 맞은 북한산 국립공원. 등산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마스크를 아예 안 썼거나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았거나 등산 스카프로 마스크를 대신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단풍철을 맞아 한 달간의 방역 집중 관리가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올라가서는 안 쓰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제 하산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썼고 젊은 친구들은 거의 안 쓰더라고. 단풍 절정기 16일 동안 단체 산행을 줄이기 위해 국립공원 주차장엔 대형 버스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북한산과 오대산, 지리산은 통제가 시작됐고 월악산과 주황산은 24일부터, 내장산과 해상공원은 31일부터 대형 버스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산행 뒤 밀폐된 공간에 모여 뒤풀이를 하지 않도록 국국립공원과 유원지 주변의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월요일부터 집중 점검합니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산 정상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하는 지역 58개소에 대해서 출입 금지선을 설치해가지고 탐방객들이 모여 있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어 정부는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단체 산행을 자제해 주시고 하시더라도 동행 인원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을 나눠 먹는 대신 각자 덜어 먹고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함성이나 노래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일교차가 13도나 벌어졌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오르겠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청주 2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쯤에는 수도권과 영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생활 속 방심은 금물.